우리 학교 선배님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선배와의 멘토링 2021학년도 동계특강을 시작하기 앞서 첫 번째 멘토이신 우리 이솔, 공학번 이솔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1회 졸업생인 공학번 이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 후에 지금은 상담심리사로 활동을 하다가 출산을 하고 좀 쉬고 있고요. 쉬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또 상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그 선배님과 멘토링 Q&A 진행하기 전에 앞서 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거나 혹은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다 싶으시면 채팅이나 혹은 이렇게 손을 번쩍 들으셔서 질문을 중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배님. 네.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이제 1회로 졸업하셨는데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상담이나 복지 쪽이나 많이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이 개설이 많이 되어 있지만 1회 때는 어떤 수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배운 것들 중에 프리랜서 상담으로 이게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수업이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제일 기억에 나는 수업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상심리학 수업을 듣고 내가 상담심리 쪽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 이상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어떤 영향이 좀 많이 떨리네요. 이상심리학이 저한테 좀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지금도 지금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사람을 연구하고 볼 때 이상 행동을 한다면 조금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이 있죠. 네, 저는 이상심리 수업을 안 들었는데 네. 그 재롱 씨는 들었나요? 이상 수업을? 네, 작년에 들었고요. 이상심리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조금 어떤 기본적인 상담에 대해서 상담이 무엇인가 배웠다면 이상심리를 이제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가깝게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게 상담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네. 정말로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거나 그러시나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내담자를 만나다 보면 우리가 뭐 꼭 그냥 정상 범주에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상 심리학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도 있겠구나. 이 내담자한테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 문제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네.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이제 뭐 학교가 정말 뭐 상담을 공부하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고 또 대학원도 있는데 이제 1회 저희 학과 졸업생으로서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를 졸업한 게 특별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됐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하고 광주 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도 같이 같은 분야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내담자에게 상담적인 부분, 그러니까 마음을 만져주는 부분도 같이 활동을 했지만 사회복지적인 것들도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담의 효과를 더 끌어내는 것들을 조금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현장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취업을 할 때도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이점이나 어떤 이렇게 장점이 있었나요? 사회복지 상담을 하는데 사회복지가요? 네, 뭐 어떤 여러. 사회복지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일단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메리트고요. 우리가 학교 졸업을 하면서 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 때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그다음에 상담 관련된 자격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다 따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느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학우분들께서 그 자격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딸 수 있는 모든 자격, 배울 수 있는 것들, 활동할 수 있는 거, 경력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서 최대한 많이 얻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상담 쪽에 있지만 또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자격이 있다면 언제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배운 복지하고 상담하고 같이 이제 양쪽에 서로가 서로를 이제 도움이 되고 배운 점도 많고 진로도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저희 학교의 과 특색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복지랑 상담을 같이 배우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험에도 1학년 때 아동복지론을 배워서 상담도 재밌는데 복지 쪽인 아동복지론도 재밌으니까 단순하게 아동 상담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명절에 가서 이제 동생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동생들 저랑 이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재미도 없다 그러고 약간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이게 통하는 것도 있지만 안 통하는 것도 있구나 약간 이런 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상담대학원을 준비하셨을 때 저희 학과를 이대로 졸업하신 후에 이제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뭐 어떤 방향을 보고 이렇게 상담대학원을 고르시고 준비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내 남자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변하고 내 주변이 같이 변화를 해야지 좋은 효과가 있고 사람이 변화가 크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서 저는 백석대학교 가정사역 가정상담학과를 나왔는데요.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 가족이 변화하는 것을 좀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 관련된 상담학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족 상담을 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석사를 그렇게 땄죠. 그러면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특화된 대학원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많은 어떤 대학원의 결이 있잖아요. 상담에도. 네. 혹시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배워두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좀 이렇게 저희 후배님들한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이런 길이 있을까요? 지금 후신대에서 하고 있는 화해 조정 이런 것도 많이 우리 같이 함께 하시면 네, 앞으로 길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서 네, 그 분야를 맞게 일을 하는 것, 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는데 10년만 해보자. 10년만 딱 10년만 해보자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부에서는 네. 복지를 그러니까 저희 과 특색을 봤을 때 저희 과 학부에서는 복지로 갈까 상담으로 갈까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만약에 상담대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또 그 세부적으로 어떤 상담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네. 대학원 안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대학원을 졸업 전에 정해야 되나 아니면 가기 전에 정해야 되나 아니면 뭐 내가 잘하는 거를 탐구하고 나서 대학원 졸업 후에 직장을 가질 때 결정해도 되나 약간 이런 현실 상황이 제가 궁금해요. 대학원에 가게 됐을 경우에 여러 상담사 내가 어떤 상담을 주로 이렇게 연구를 할까 배울까라는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은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석사를 배우는 친구들에게 청소년 분야라든가 가족, 뭐 또래,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이제 경험을 쌓고자 이제 상담 사례를 만나보고자 이렇게 상담센터에 들어가서 상담을 했는데 길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하고 가야지
그렇게 했는데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사람이. 뭐 진로는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가서 해야지, 뭐 가기 전에 정하고 가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네. 또 취업 준비도 하시고 혹은 어떤 케이스를 직접 이렇게 만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보통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취업을 상담으로 가고 아니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찾아서 하게 되는지 이런 경로가 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호신대가 아니어도 관련된 심리학 대학원이나 상담 대학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거기 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생생활 연구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습같이 인턴을 하면서 상담 사례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진로를 그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다녔던 이런 상담복지센터나 또는 이제 각 구에도 각 구마다도 이제 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자원봉사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경로는 다양합니다. 가장 좋게 보였던 경로는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좋은 경로. 네네네.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내에 있는 학교 상담센터가 아마 접근하기도 좋고, 같이 교수님 지도도 받으면서 사례 관리하기는 더 좋은 것 같네요. 예. 네, 지금 추가적으로 많은 인원이 더 이렇게 추가 입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간에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채팅이나 아니면 바로 오디오로 말씀하셔도 되니까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놀이 치료도 있고, 뭐 가족 치료도 있고, 뭐 여러 치료 형식이도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선배님이 생각했을 때 학우분들이 저희 후배님들이 앞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 맞는 부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망한 직종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오래 하고 하려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화해 조정,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화해 조정이 약간 그 유행 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은 뭐 선배님 주위에서는 혹시 그런 게 뭐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요즘 상담사들 사이에서 아니면 선배님이 대학원 때 준비할 때 상담사를 준비할 때 좀 이런 분야가 이런 상담 쪽 사례가 좀 더 유행이었다. 최근에는 작년에 제가 많이 교육을 했던 내용인데요. 코로나 블루?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좀 다뤄주는 내용을 가지고 상담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뭐 있을까? 당장 생각나는 건. 10년 전만 해도 원예 치료, 네. 서 치료 이런 기능이에요. 상담 치료법 이게 이거는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저희 대학생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혹시 또 이렇게 어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마음가짐. 서로 돌봐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봐주고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많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 나눠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가장 최근에 선배님께서 상담 사례로 어느 종류로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는지 뭐 이제 비밀 보장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지만 뭐 코로나 블루였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가족 상담이셨는지 최근에 받으셨던 상담. 최근요. 네네네.
최근은 모르겠고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내남자 친구 얘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최근은 아니고 이제 최근까지도 연락하고 있는 친구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던 친구인데요. 지금은 이제 21살이 됐고요. 학교에서도 포기했던 친구인데 계속 이제 저랑 만나고 대화하고 제가 관심 가져주고 복지적 지원도 해주면서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지금은 인서울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예뻐하는 친구고요. 요즘에도 이제 한 번씩 명절 되면 안부 연락 오고 하는데 친구도 포기했던 친구지만 저는 이제 포기가 안 됐던 친구여서 계속 관심 가지고 장학금도 연결해주고 하면서 이 친구를 네, 많이 도움을 줬고 했던 친구죠. 네, 아직도 생각이 나는 친구예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보람찬 경험도 상담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시지만 네. 정말 뭐 힘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웠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이 뭐 어떤 경험이 있고 또 어떻게 또 계속 극복하고 계신지. 제가 20대 중반 때 상담을 처음 시작해서 청소년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면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신뢰를 드리기엔 약간 좀 어린 얼굴이어서 넌 결혼은 했니? 자녀는 있니? 이런 좀 의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초심자 때는 완전 당황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경력도 있고 이런 전문 교육을 받았고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부모님들과 만나면서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상담 관련 자격증이 매우 다양한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그 과정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상담 관련 자격증이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선배님? 한국 상담심리학회에서 주는 상담심리사 자격이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요. 또 뭐 이제 시나 이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청소년 상담사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하려면 청소년 상담사는 학부를 졸업하면 상급을 딸 수가 있고요. 석사를 졸업하거나 일정 경력이 있으면 2급을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심리사는 학회를 가입합니다. 상담심리학회를 가입한 다음에 일정한 수련을 받아요. 내 사례를 가지고 1급 자격자분들, 1급 선생님들에게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그분들에게 수련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상담을 했는데 어떤 좀 코멘트 주실 것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지 하는 수련을 받고요. 필기시험도 보고 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담심리사 2급을 답니다. 상담심리사 2급을 따면 일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수련은 얼마나 해야 돼요? 수련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정도 했는데 뭐 사례 몇 살에 내가 뭐 어디 학회 참석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기간이나 뭐 비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몇백 썼습니다. 수련 비용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필기시험 난이도는 청소년 상담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상담사 저희가 수준을 몰라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시험은 아마 변별력을 위해서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상담 쪽 하면 네. 그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상담 쪽에 관련해서 이 업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려면 네.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3박자가 돼야 돼요. 학위, 학력, 석사 이상, 경력, 그리고 또 뭐였더라? 자격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조금 많이 나를 안 찾겠죠. 이 세 가지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상담 쪽으로 하려면 일단 석사 이상은 네. 해야만이 현장에서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이렇게 뽑는 사회인가요? 아니면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그걸 보고 뽑는 건가요? 센터에서 요구하는 자격 사항이 있습니다. 음. 그 기본 이렇게 뭐 카운피아나 학회 홈페이지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모집 공고가 있어요. 공고에서는 무슨 자격 이상, 학위는 어떤 것 이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몇 년 이상 그 이 세 가지를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소동군하고는 아까 그 사례 제가 말씀드린 서동근 네네네. 학우님, 네, 제가 아까 그 사례 했던 친구를 했을 때 잘했다라는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질문 올라온 김에 네. 하나 더 해줄까요? 상담학과 복지. 그다음에 이효기 학우님입니다. 상담학과 복지학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그리고 이제 신입생이니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있다면 둘 중 하나는 언제 선택하는 거냐. 이번에 이제 네. 21학번이십니다. 일단 상담학과 복지학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복지는 보통 학부 졸업을 하면 1급을 따고 이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근데 상담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사 이상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공부, 학회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봐야 될 일이고요. 선택은 졸업할 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신입생이니까 사회복지하고 상담은 4년 동안에 같이 공부를 합니다. 네,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할 때 나는 상담 쪽으로 갈 것인지 상담 심리 쪽으로 갈 것인지 나는 사회복지 직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이제 진로를 결정하면 되고요. 학문 쪽으로 보면은 사회복지하고 상담은 상당 부분 중첩이 돼 있어요. 예, 상담은 학문 쪽으로 보면은 똑같이 심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측면에서 학문 쪽으로 많이 오버랩 되어 있고 상담에 주로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리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거, 정책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렇게 조금 더 통합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 상담은 전체를 아우르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호신대의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의 상담 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적인 것만 깊이 있게 다루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하고 또 이제 사회복지만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통합적이고 브로드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인간의 심리를 접근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는데 저희 학과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심리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데 좀 강점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오늘 새로 오시는 우리 신입생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하던 질문 마저 하면은 사실 이게 네, 어쨌든 미래와 연결이 되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전업 상담사의 경제적 여건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상담이지만 네. 그래도 경제적인 여건은 있어야 되니까.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균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라는 걸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력을 쌓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것을 포기하고 인턴을 한다던가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해서 경력을 쌓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렵고요. 이제 만약에 기관에 뭐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직원이 되기가 힘듭니다. 기관의 무기계약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 수준이고요. 정직원이 되기가 굉장히 자리가 좁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우리가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대한 만큼 금전적인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센터장이 된다거나 굉장히 먼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본 공고로는 한 봉급이 한 450, 60 정도는 되는 걸로 봤는데요. 거기까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음, 이제 이 질문을 저희 학우들은 궁금한 건 다 선배님께 여쭤보려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질문을 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최지영 학우인데요. 네네. 상담 관련 자격증 이수를 위해 드는 금전적인 또 돈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수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 이수를 하는 데 있어 최소화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겪어보셨으니까. 보통 슈퍼바이저 한 분한테 내 사례를 슈퍼비전 받으려면 한 회당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근데 보통 내 사례를 한 10개 이상 이렇게 보여드려야 하고 수련 몇 시간인가요? 수련이요? 네. 이게 수련이라고 할 건 없고 제가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비전을 받고 집단 상담을 참석하고 학회를 참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수련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거죠. 근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가족이 1급 슈퍼바이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가족에게 무료로 받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족한테는 받을 수는 없고요. 농담입니다. 그럼 이제 뭐 그 자격 이수를 하는 실제 네. 이제 선배님의 경험 중에서 네.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내가 그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이라면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실제 경험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자격증 이수나 자격증 이수. 제가 계속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얻어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건강가정사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학부 때 취득을 했다면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부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학부 때 제일 이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많이 네. 취득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학부 때 상담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학부생들은 상담으로 자원봉사를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석사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봉사도요. 예, 지금은 우리 청소년 화해놀이터에 방송하면 우리 학교 가서 상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계해 줍니다. 우리 신입생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번에 이제 광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가 이제 결연을 해가지고 숭의중학교하고 광주 서부교육청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은 못했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광주 숭의중학교 수피아 백운초 해가지고 상당히 한 100명 이상씩 우리 학생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학부 출신으로서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는 못하지만 일단 만나가지고 이게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 오신 우리 이제 후배 이제 분들한테는 저희가 학교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계할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박경원 교수님 청소년 화해놀이터가 우리가 연계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센터에 가서 아동들을 그 영어 가르쳐 주면서 복지 쪽이나 상담 쪽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학우분들도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많이 아니지만 자원봉사 많이 가서도 이 상담 영역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와 프리랜서와 정규직 일시에 받는 월급 차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경력 일한 곳에서 소개가 돼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보통은 뭐 위센터나 위클래스 뭐 각 시도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됐고요. 페이는 뭐 회당, 시간당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뭐 5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요. 근데 이게 단회성이라 이렇게 월급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일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기관에서 그 예산을 소진해야 될 때 좀 일이 많이 들어와서 연말이 네,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더 바쁜 시기가 되고요. 별은 지금 이제 뭐 겨울이 지나고 겨울방학 때는 좀 더 한가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일 때는 각 학교마다 위클래스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 이야기를 네, 한 200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은 위클래스도 임용고시를 합격한 선생님과 그냥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 상담사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또 봉급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봉급이나 근무 형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각 형태의 뭐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장단점도 말씀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6살, 3살 아기들이 있다 보니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기에는 정말 프리랜서 일이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상근직이라 하면 안 그래도 안정성이 최고겠죠. 매달 월급 이렇게 나오고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최영식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그 20대 중반에 첫 그 상담사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 때랑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는 그 첫 대면의 모습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상담사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상담사 왜 이렇게 나이가 어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선배님도 실제로 그러셨는지.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이런 사례 처음 만났던 사례도 계속 만나게 되고 비슷한 사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럴 때 이런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내공이 쌓인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저도 지금 처음에 7시에는 굉장히 떨었지만 지금은 좀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내공이 쌓이고 편안해지면서 조금 더 나의 전문성을 더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게 저희가 학부에서 4년 동안 어떤 상담이라는 과목을 심리학으로 이렇게 배우고 또 대학원 가서도 이렇게 실습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학문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는 안 되는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혹시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하고 학부 때까지.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빨리 현장에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를 졸업하면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네? 석사를 가야겠네? 그래서 바로 쉬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이 그것이었고요. 대학원을 가면 또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경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열망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열심히 쌓고 자격증도 공부하고 이게 계속 그렇게 됐죠. 제가 뭐 다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선배님의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상담을 여러 차례 해보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볼 걸 이런 고민이 들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더 많은 클라이언트와 상담 사례를 만나봤으면 이번 상담도 더 원활하게 잘했을 텐데 그러니까 경험, 공부 이 둘 중에 뭐가 더 이렇게 아쉽고 와닿았나를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뭐 공부를 못하고 학위가 없고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상담을 못한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그래도 선배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게 좀 더 네네
제가 상담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대학원을 심리학과를 가면 어땠을까? 내가 심리학과를 지원을 해서 공부를 더 했다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진로를 선택할 때 심리학과 졸업생을 찾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졸업했을 때 대학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네. 근데 저희 학부생들은 아직 네. 잘 모르니까 네. 심리학과와 어떤 상담학과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라고 표현했죠? 소감. 심리학과, 상담학과. 그냥 배우는 학문이 다르겠죠. 상담은 상담학 개론을 배우면 심리학은 심리학 개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리학.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까지 상담으로 졸업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은 내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을 때는 좀 더 선택지가 넓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이상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상담에 관심을 갖고 상담사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성품에 잘 맞는지, 주변에 어떤 상황이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성품에? 이상심리학이 저의 성품에 그러니까 상담사가 되셨던 게 네. 어떤 성향이나 어떤 성격이 잘 맞는지. 성격이 잘 맞는. 상담사가 나한테 맞는지요? 네네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제가 비전 선언문에도 썼더라고요. 2002년도에 나는 상담사가 돼서 내 상담을 하고 내 상담소를 열겠다. 그런 비전 선언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나는 상담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상담을 처음 딱 했을 때 어색함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네, 딱 내 길이 맞나 이런 혼돈도 없으셨고. 중간에 위기는 있었어요. 네. 좀 제 자리를 잘 못 잡았을 때 그때는 조금 그만두고 싶었던 위기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10년을 어떻게 버텨서 경력과 자격증 그리고 학위를 다 쟁취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내담자 중에 상담을 받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나 자존감이나 자기학대가 심한 경우에 대해 상담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선배님? 네,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을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끌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입을 닫는다거나 하는데 저는 차분하게 기다려주고요. 라포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같이 말을 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같이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담자들에게 알려주고 함께하는 것.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주변 상담사가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고민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린 이제 부모에 의해 이렇게 억지로 상담을 받으러 온 이제 그런 미성년자들은 아직 어리니까 이제 상담사인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은 좀 쉽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받아줘야 할지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딱 지켜가면서 어린 아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상담해주러 온 사람이야를 이렇게 각인시켜줘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게 대하시나요? 아니면은 선배님만의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사람마다 차별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준비가 돼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지.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프리랜서시라서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는 이제 센터 개설이나 직원 같은 거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이 있어서 선배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을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센터 개설 비용과 현 직원 수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은 센터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장소도 그냥 어디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해도 상담소가 개소가 되고요. 이제 최근에 개소하신 분이 상담소를 얻고 센터를 꾸미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하는데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다른 직원분들을 두고 여러 분야를 하시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네, 다음 또 새로운 질문이 왔습니다. 상담사로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전 잘한다고 하는데 가족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조금 따뜻하게 안아주고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편에게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족 안에서는 상담사이기보다는 이제 네. 아내이자 어머니가 돼야 되겠죠. 네. 이제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그 직원들한테 뭐 시키듯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인데 또 제가 마치 손님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도 궁금할 수는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다른 질문이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은 다 이제 답변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안에 멘토링 시간에서도 또 질문이 왔네요. 네, 상담사가 되고서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상담을 시작하고 한 3, 4년 정도 됐을 때 좀 슬럼프가 많이 와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에 다른 직업을 찾아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직업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내가 버텨보자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고요. 지금은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상담사 준비를 하다가 약간 완전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고 네, 비슷한 방향으로 트는 그런 실제 경우나 사례가 있었을까요? 진로를요. 네네네. 제가 지금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보다는 교육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좀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교육을 하는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인터넷이나 뭐 중독 또는 뭐 품성, 뭐 자살 예방, 뭐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상담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선배님 같은 경우도 교육적으로 코로나 블루나 이제 학교폭력, 그다음에 자살 이런 예방 교육도 네. 이제 이쪽 방향으로도 이제 저희가 변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이 또 있나요? 네, 상담할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뭐 미술이나 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도 상담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주로 미술을 쓰기도 하고요. 심리검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상담 플러스 이런 도구 뭐 또는 다른 치료를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은 따로 공부해야 하나요? 뭐 상담의 뿌리는 함께 있겠지만 이제 기독교적인 상담과 일반 상담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뭐 청소년 상담하고 가정 상담하고 따로 해야 되시 그런 경우로 이해하면 저희가 좀 더 편할까요? 청소년 상담과 가족 상담으로 구별을 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좀 종교적인 색을 띠고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제가 기독교 상담은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약간 좀 카테고리를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질문이 없다면 질문이 또 막 올라오네요. 시간은 단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2개만 더 받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진로 상담도 하시냐고 질문이 네, 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위주로 하고요. 진로 문제로 오는 내담자들에게 진로를 찾아주는 상담을 심리검사, 폴란드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면서 내가 진로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상담을 하면서 진로를 같이 찾아가고요.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담이나 복지 쪽에 성향이 맞을지 물어보셨는데 나름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나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편견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내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신적인 질문이네요. 방금 답변해 주셨습니다. 비유적. 네, 방금. 검사 도구. 네. 그다음에 상담 시 사용되는 심리 검사나 이제 도구에는 자격이 필요하냐고 질문이 왔습니다. 네,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는 그런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MBTI도 일반 강사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강의를 듣고 일반 강사 자격을 따면 기관에서 이제 MBTI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그냥 우리가 가진 MBTI 심리 검사 툴이 아니라 그냥 강의로 하는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렇고 또 뭐 MMPI, 홀랜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심리 검사는 그림 검사나 뭐 애니어그램도 많이 사용이 돼요. 제가 애니어그램 일반 강사 자격은 있는데 많이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또 MBTI나 이런 것들 더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럼 주로 사용되는 심리 검사는 이제 MBTI, 요즘에도 MBTI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선배님. 요즘은 제가 MBTI 많이 쓰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MBTI를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학우분들도 내 성격의 성향을 MBTI를 정확하게 검사하고 싶으면 정밀 검사를 따로 받아보시는 게 인터넷에 도는 건 정밀 검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인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죄송한데 그건 제 분야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노인 상담을 배울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좀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뭐 그러니까 3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아야 하고 뭐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꾸준히 어떤 뭐 세미나나 교육을 받고 계시나요? 네, 학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회 참석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듣고 최근에 들은 거는 심리부검, 자살자들 심리부검에 관한 것도 했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 학교니 사회복지를 배울 때 관련되어 배우는 게 있나요? 기독교. 저희 학교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배울 때 기독교랑 관련되어서 배우는 게 있나요? 교수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론이라는 과목, 교회 사회복지론, 기독교 사회복지론 이렇게 하고요. 실은 이제 사회복지나 상담이나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데 그 인간을 바라보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으로 조금 더 사람과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어떻게 배운 상담이나 어떤 복지 이론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실은 어떤
배운 이론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많이 응용해서 하죠. 예. 그래서 특별히 교육 과정 과목에서는 저희는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론 또는 복지와 영성, 또 상담과 영성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요. 실은 건강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하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같이 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통합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호기 학우님이 이제 막 처음에 신입생이시라 어떤 기독교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한번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